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수능 완성 실전 2회에 나와 있는 문법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에 있는 문법편은 1회는 굉장히 쉬웠었죠. 2회차에 있는 문법 문제들은 좀 기억해야 될 포인트들이 한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 다른 파트에 비해서 문법을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문법을 잡지 않고는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비문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문법도 굉장히 좀 작품의 편수가 많죠. 상대적으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나올 만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조금만 좀 신경을 써서 나올 유형들을 잘 공부해 두시고 나면 의외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파트가 문법이니까 미리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단어에서 준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뒷말, 준말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준말을 어떻게 우리가 표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푼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한 문제를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준말이 나왔던 표기가 나왔던 단어의 표기에 관한 문제에서는 특히나 용언 파트의 문제에서는 항상 기본형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보기를 먼저 읽고 선지를 보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집에 가도 네모에서 네모에 들어갈 말이 대와 대 중에서 어떤 것을 써야 맞나요? 답변. 용어는 동사, 형용사인 거 우리 다 알고 있고요.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구분하여서 용어는 어간 플러스 어미로 쓰인답니다. 구분하여서 어간의 형태가 어떠한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줄어든 형태가 어떠한지를 따져보면 알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대다의 어간 되에 어미 어가 결합하여 줄어든 형태가 와야 한다. 따라서 네모에는 되를 써야 한다. 자, 이 보기만 딱 봐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조금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용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동사와 형용사고요. 얘는 어간과 어미가 함께 쓰여야만 하나의 단어가 구성이 되는데, 자, 어간 잠깐 보세요. 형태소 공부하실 때 어간은 형태소 중에서 형식인가요, 실질인가요?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라고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실질 형태소는 대부분 다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가 되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용언의 어간은 혼자 쓰일 수가 없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항상 얘는 어미와 함께 쓰여야 한다고요. 자, 밑에 잠깐 보시죠.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을 때 여기서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먹이라고 하는 놈이 어간이고 뒤에 붙는 얘는 어미라고 하죠. 자, 이 경우에 먹이라고 하는 요 앞에 부분만 있으면 it이라고 하는 원래 뜻을 유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 의미를 갖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쓰였을 때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용언의 구성은 용언은 혼자는 쓰이지 못하고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 플러스 어미의 형태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어미는 다시 또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선어말 어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말 어미도 있고 전성 어미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은 어차피 이 문제가 풀어보시면 답은 쉽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게 형태소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볼 때 피상적으로 밖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그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난 알고 있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개념까지도 혹 실수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두면 좋겠는데요. 선생님 지금 이 문제 풀면서 어미가 뭔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선생님 강의 중에서 OPL 문법 강의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능 특강 같은 거 뒤져보시면 어미의 종류라든가 어떻게 쓰이는지 용법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용언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어간 혼자서는 쓰일 수가 없고 어미와 함께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지로 가서 보죠. 1번 선생님을 뵈도 자, 이 글자 보세요. 기본형이 뭔가요? 답변해 보시죠. 기본형이 뭔가요? 뵈다가 기본형입니다. 배다가 기본형이고 어간이 뭐죠? 배가 어간이에요. 자, 혼자는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도의 형태를 보면 배어도가 온 거죠. 그러면 어간이 하나 왔고 그 뒤에 어미가 붙었고 배하고 어가 결합해서 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배라는 거에는 배어니까 어간 플러스 어미의 형태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2번 해봅시다. 형은 있는 힘껏 나사를 죄 보았어. 자, 또 똑같이 물어볼게요. 죄의 기본형이 뭔가요? 나사를 죄다가 기본형이죠. 자, 이 죄다에서 어가는 죄인데 얘가 죄라고 하는 형태로 쓰이려고 하면 그 뒤에 어미가 뭐가 왔을까요?
어가 왔겠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얘는 어간도 쓰였고 어미도 있으니까 어간과 어미가 함께 쓰여야 된다는 용언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고 준말의 형태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갑니다. 명절을 셌으니 마찬가지죠. 기본형이 뭘까요? 명절을 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형이죠. 그러면 이게 셌으니가 되려고 하면 그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니가 왔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어간하고 뒤에 오는 얘가 축약이 되어서 아마도 이런 형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어간도 있고 어미도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런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깼다. 또 기본형. 꿰다가 기본형일 겁니다. 그럼 이게 어간이죠. 이 뒤에 뭐가 왔을까요? 꿰었다가 왔고 여기 어미하고 깨하고 이렇게 어간과 축약된 형태로 꿰이라고 이렇게 썼겠죠. 그럼 여기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반면에 답이 5번이죠. 5번을 보시면 턱을 괸 상태. 자, 기본형이 뭐죠? 턱을 괸다가 기본형이에요. 그럼 똑같이 이 괸다가 턱을 괸이라고 하는 이런 글자가 되려고 하면 이 뒤에 뭐가 붙을까요? 턱을 니은이 와야죠. 그러면 자, 위에 보시면 원래 있던 본딘말 배어도 배도 자, 그러니까 본딘말로 하나 아니면은 준말로 하나 그리 성립을 하죠. 의미가 통한다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나사를 죄도 나사를 제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5번을 보시면 괸어니은 개언 턱을 개언 상태 이런 말이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는 어라고 하는 건 쓸데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저기 나오는 괸는 옳지 않은 것이고 자, 어간 괸에다가 관형사형어미 니은이 붙어 있는 이런 형태를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괸는 어간이 온 거고요. 여기 오는 니은은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게 만들 수 있게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있는 것이니까 어간하고 관형사형 어미 이런 형태로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딘말과 준말의 관계 어떤 단어의 형태를 물을 때는 항상 머릿속에 뭐부터? 기본형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다른 형태로 또 어떻게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자,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에는 없는 내용일 거예요. 자, 일단 제일 밑에 줄을 봐주세요. 온당하지를 줄였을 때 온당치라고 쓰나요? 온당지라고 쓰나요? 온당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지를 줄였을 때 깨끗지가 맞을까요? 깨끗치가 맞을까요? 깨끗지라고 씁니다. 자, 이것도 준말에 관한 문제죠.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안 울림 소리 뒤에 하가 왔을 때는요. 이 경우에는 하 전체가 모두 다 줍니다. 그럼 여기서 안 울림 소리라고 하는 건 아시는 분은 다 알죠? 무성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미안합니다. 잘못 썼습니다. 모든 모음이 아닙니다. 자음들이죠. 모음은 유성음이고요. 안 울림 소리는 자음들. 그 중에서 뭐가 빠지냐면 자음 중에서 니은, 미음, 이응, 리을, 비음하고 유음은 빠집니다. 그러면 밑에 예문을 보시면 섭섭하. 자, 하 앞에 뭐가 오는지 봐야 돼요. 비읍이니까 얘는 무성음이죠. 비읍 뒤에 하가 오면 요 하 전체가 모두 다 준다고요. 그래서 섭섭지라고 쓰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못하지 않다. 자, 마찬가지로 하 앞에 시옷이 왔어요. 유성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 전체가 모두 다 줄어서요. 못지 않다의 형태로 쓰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울림소리. 울림소리는 모든 모음 전부 다 울림소리고요. 자음 가운데에서는 딱 네 가지 니은, 미음, 이응만 울림소리인데 이 뒤에 똑같이 하가 올 경우에는 뭐가 주냐면 아만 줄어요. 그렇다면 뭐는 남아요? 히읗은 남게 된다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간편 하 앞에 니은 왔죠. 그죠? 그러면 하가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아만 줄어요. 히읗이 남잖아요. 그죠? 얘하고 뒤에 오는 예사소리 기억이 축약해서 간편 캐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하나 더 볼까요? 연구하. 그러면 하 앞에 모음이니까 얘도 유성음이죠. 그럼 뭐만 줄어요? 여기 나오는 아만 주니까 히읗하고 뒤에 오는 디귿이 축약되어서 연구토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제일 밑에 아까 풀었던 문제 좀 봅시다. 온당하지.
하 앞에 이응이니까 유성음이죠. 그 뭐가 주로? 아만 주니까 히읗이 남고 뒤에 오는 지읒과 주격해서 온당 치가 되는 거고요. 깨끗하지는 하 앞에 시옷은 무성음이죠. 하 앞에 무성이 왔으니까 얘가 모두 다 줄어서 깨끗지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것도 준말의 문제에서 꽤 흔하게 출제되는 문제니까 원칙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 유성음이 오느냐 무성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주는 의문의 의문이 달라지는 거니까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어쩌면 써먹을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건너갑니다. 12번. 자, 보기의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 자, 이 문제 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단어의 구조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특히나 단어의 구조 중에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문제가 간간히 보입니다만 제 기억으로 수능에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올해는 어쩌면 나올 만한 문제이기도 해요. 자, 선생님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게 된 문제인지 체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를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문제는 단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어. 자, 단어의 종류를 얘기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분합니다. 하나는 단일어라고 하는 놈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복합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단일어는 말 그대로죠. 얘는 어근이 한 개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어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산, 한 개죠. 신발, 더 나눌 수 없죠. 어근 한 개입니다. 뭐 가방, 어근 한 개죠. 이런 것들을 단일어라고 부릅니다. 자, 복합어는 뭐가 있냐면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파생어가 있고요. 파생어. 그 다음 또 하나는 합성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고3 학생들이라 그러면 누구나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파생어는 정의를 하면 접사하고 근이 붙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접사가 앞에 오면 접두사가 되고요. 어근 뒤로 가면 접미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노랗다 형용사죠. 자, 어근입니다. 이 앞에 세자가 붙으면 접두사가 붙은 접두파생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싸움 이런 명사 뒤에다가 질자를 딱 붙이면 싸움질 접미파생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합성어는 자, 우리 지금 요거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합성어에 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면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합성어의 의미에 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의미 관계. 요거는 세 가지로 다시 또 나눠집니다. 하나는 대등 합성어. 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도 둘 사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분리도 상관없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논밭 명사 플러스 명사인데 서로 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요. 분리시켜도 원래 의미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종속 합성어가 있어요. 하나의 어근이 다른 하나한테 종속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책 가방 같은 게 있어요. 위에 보신 대등 합성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속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어근이 다른 하나를 수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책을 넣는 가방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근이 다른 어근에 종속되는 관계를 종속합성어라고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융합합성어. 요거는 이런 겁니다. A라고 하는 어근하고 B라고 하는 어근이 결합했을 때 뜻이 C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흔하게 드는 예가 자, 봄 춘이라고 하고요. 가을 추라고 하죠. 명사와 명사, 물론 한자어긴 합니다만 명사와 명사가 결합된 건데 얘가 결합이 되면 춘추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이라고 하는 제3의 뜻으로 변화돼 버리죠. 그래서 합성어에 관한 문제를 물을 때 하나의 버전은 자, 이렇게 합성이 돼서 의미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등인지 종속인지 융합인지 골라봐. 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건 쉽게 풀 수 있겠죠. 그 다음 하나가 지금 보려고 하는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수능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정말 눈여겨서 올해는 봐둘 문제입니다. 자, 구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말의 문장 구조와 똑같이 만드는 통사적 합성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어요. 비통사적 합성어. 뒤에 이제 설명이 될 텐데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문장 구조에 맞는 거고요.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문장 구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를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통사적 합성어 아까 우리가 책가방 예를 들었어요. 책가방. 그러면 명사 플러스 명사예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첫사랑.
첫은 관형사죠. 관형사하고 명사가 와. 원래 관형어는 뒤에 오는 명사를 꾸미게 돼 있는 것이니까 이런 합성어들은 전부 다 우리말의 구조에 맞다고요. 그런데 비통사,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있을까? 등산? 자, 이거 뭐죠? 등? 물론 한자이긴 합니다만 오르다라고 하는 서술어죠. 서술어고 산은 명사란 말이야. 서술어가 명사 앞에가 원래 서술어는 우리말에서는 뒤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말의 문장 순서랑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합성어의 구조를 보고 이게 통사인가 비통사인가 구분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이 문제가 됩니다. 눈여겨서 봐둘 문제고요. 자, 어떻게 구분할 건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있는 보기를 읽어보기 전에 요거부터 좀 먼저 보고 지나갑시다.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게 요거네요. 자, 일단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뭘 암기하는 게 편하냐면 비통사적 합성어의 요건을 암기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통사적 합성어는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걸 다 외우려고 마음먹으면 머리 아플 거예요.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 세 가지를 구분해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통사라고 보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통사적 합성어는 세 가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앞에 부사가 왔을 때, 또 하나는 용언의 어간이 왔을 때, 또 하나는 용언의 어간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 말고 앞에 관형사가 오거나 아니면 명사가 오거나 그딴 것들은 전부 다 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통사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일단 앞에 제일 처음에 부사로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용언의 어간으로 시작하면 비통사적 합성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해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부사가 온다고 해서 다 비통사는 아니고요. 부사 뒤에 뭐가 오냐면 체언이 올 때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부슬비. 부슬은 의성어, 의태어, 음성 상징어는 전부 다 부사죠. 비는 명사니까 체언일 거란 말이에요. 자, 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에 관한 기본 상식에서 부사는 뒤에 오는 용언을 꾸미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부슬, 비 이런 식으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게 단어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우리말의 기본적 문장 구조랑은 맞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용언의 어간 뒤에 체언이 올 경우에요. 이건 마찬가지죠. 용언의 어간은 용언은 기본적으로 서술어로 쓰여지는 것이니까 문장의 제일 뒤로 가야 맞는데 이것이 되도 않게 체언 앞에 와가지고 위치를 하니까 우리말의 문장 순서랑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여름, 늦여름인데요. 얘는 늦다에서 왔겠죠. 용언 늦다에서 어간, 용언의 어간이 오고요. 그 뒤에 체언 여름이 왔다고. 그러니까 체언 앞에 용언이 어간이 오는 것은 우리말 순서랑은 달라요. 다른 거 해볼까요? 자, 접다 동사죠. 어간 어디까지? 접까지. 요거 뒤에 뭐가 붙냐면 접칼 명사죠. 이 경우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여기 나온 문제고요. 제일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용언의 어간 뒤에 연결어미가 없이, 자, 보통 연결어미는 많이 나오는 게 모음 연결어미, 아나어가 많이 나와요. 자, 아나어. 이런 거 없이 바로 용언의 어간이 결합할 경우입니다. 밑에 예문을 보시면 뛰놀다라고 하는 합성어를 만들었는데요. 이 글자는 뛰다의 어간 띠에다가 중간에 아무런 연결음이 없이 놀다의 어간 놀이 결합해서 뛰놀다 어간 플러스 어간이죠. 비통사라고요. 얘를 뭐랑 주의해서 보냐면 통사적 합성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통사 중에서 자, 용언의 어간이 옵니다. 똑같아요. 용언의 어간이 오고요. 연결 어미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이 오는 거예요. 위에랑 별 차이가 없죠. 연결 어미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해볼게요. 뛰다에서 뛰 용언의 어간, 그 다음에 뛰어라고 하는 연결 어미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놀다라고 하는 어간을 붙였어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글자는 놀다가 되죠. 위에랑 뭐가 달라요? 연결어미 하나가 들어있는 것만 다른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기억해둘 필요가 있죠. 용언의 어간끼리만 결합하면 비통사라고 얘기했어요. 용언의 어간이 결합할 때 중간에 연결어미가 들어가면 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눈여겨서 봐둘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죠. 통사, 비통사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어려워하지 말고요. 비통사 세 가지만 기억해놓고 나면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부사가 오고 뒤에 체언이 올 때,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오고 그 뒤에 체언이 올 때,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결합할 때, 요 경우에서만 기억하면 써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로 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를 올바르게 묶은 거. 자, 뭐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 설명을 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바로 볼게요. 기역은 통사적 합성어고 니은은 비통사적 합성어고요. 여기 지금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비통사적 합성어의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결합한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서 위에서 얘기했던 1번과 2번 요 두 가지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역이 이렇게 통사죠. 기역이 통사고요. 니은은 비통사를 찾는 겁니다. 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어. 자, 기본형부터 봅시다. 끼다가 왔겠죠, 그죠? 플러스 들다가 왔을 겁니다. 이 사이에 껴가 됐으니까 어라고 하는 연결 어미가 들어갔죠. 그러면 얘는 통사적 합성어가 맞습니다. 그죠? 끼다, 들다, 용언의 어간끼리 결합할 때 중간에 연결 어미가 들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봅니다. 동생은 형에게 내 잘못을 일러 바치려 했다. 자, 일러 바치다. 일러 바치다. 기본형이 뭐죠? 이르다. 플러스 바치다가 온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어간이죠. 일러가 됐으니까 르 불규칙이네요. 뒤에 어가 이렇게 왔죠. 이르어 일러가 된 거지. 르 불규칙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연결 어미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니은이 아니라 기역의 경우가 되는 거죠. 일단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해보죠. 아침부터 눈이 조금 흩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것도 흩뿌리다, 흩다, 플러스 뿌리다. 연결 어미 없이 용언의 어간끼리 결합한 거죠.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네요. 자, 밑에는 니은을 보시면 얼굴을 감싸고, 자, 감싸고 감다 플러스 싸다죠. 용언의 어간끼리만 결합했고 연결 어미가 없으니까 얘는 니은일 수 있겠네요. 2번도 답이 안 됩니다. 3번은 그렇게 게을러 빠져서, 자, 게을러 기본형이 뭘까요? 게으르다 플러스 빠지다. 이 두 가지가 결합했으니까 게을러 빠지다겠죠, 그죠? 여기다가 요까지가 어간이고요. 요 사이에 연결음이 어가 들어갔고 탈락이 돼서 으가 탈락하겠죠. 게을러. 탈락이 아니라 이거는 리을 불규칙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게을러가 되니까 게으르에 어가 붙어서 게을러가 됐으니까 얘는 기역이 맞습니다. 중간에 연결어미가 들어갔네요, 그죠? 기역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우리는 허겁지겁 굶주린 배를 굶다 플러스 줄이다. 용언의 어간끼리 결합했죠. 그러면 얘는 비통사가 맞네요.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4번은 이 사건의 전말은 내가 꿰뚫고, 자, 깨다 플러스 뚫다 중간에 연결음이 없어요. 니은이네요. 그 다음에 그는 답안지에 자기 이름을 써넣다 기본형 쓰다에다가 어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넣다가 왔겠죠. 여기 때문에 모음 때문에 앞에 오는 으가 탈락해서 써가 됐으니까 이것도 써는 쓰어 연결음이가 있습니다. 얘는 기역이라고 봐야죠. 마지막 5번 친구가 나를 흘겨보다 흘기어보다죠. 흘기다에 어가 왔으니까 얘는 연결음이가 붙은 거예요. 기역이 맞고요. 자, 2번만 봐주다. 자, 봐주다 기본형 뭐죠? 보다 플러스 플러스 주다죠. 얘가 축약되어서 봐가 됐으니까 연결어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5번의 니은은 요거는 니은이 아니라 기역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하나 풀었어요. 100% 완벽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3번. 보기를 참고할 때 보기에 이에 가 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중세국어 문제죠. 요거는 자, 이제 선생님이 잔소리 한번 해고 시작할게요. 중세국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어차피 현대국어로 푸는 거고요.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술격 조사가 중세 때 어떻게 변화했냐를 묻는 거죠.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없어요.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중세국어 문제는 현대국어 문법 지식을 가지고 보기를 보고 추론하는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의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없다의 문제 보다가는 나와 있는 보기를 얼마나 간결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인 거지. 여러분이 뭔가 공부를 하지 않거나 몰라서 못 푸는 경우는 사실은 중세국어 문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보기 2의 가, 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자, 15세기 한국어에서 서술격 조사이다. 이다가 쓰이는 양상은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자, 이때는 서술격 조사가 현대 국어랑 차이가 있답니다. 자, 서술격 조사가 뭔지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밑에 자, 먼저 15세기에는 이다라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아예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형태는 없답니다. 자, 이다의 이에 다가 도처럼 디귿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이라, 자, 디귿 대신에 이렇게 리을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라가 이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자, 또한 이에 고거처럼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에 고거처럼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이오, 아예 그냥 이거는 이으로 바뀌어버리네요. 나타났다. 자, 이때 이에 더해서 선어말어미로 쓰는 오, 이 뒤에 오가 오면 결합하면 오가 아닌 로로 나타났다. 그러면 자, 설명은 쭉 돼 있어요. 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이다에서 요 이 뒤에 디귿이 오면 요 디귿은 전부 다 리을로 바꾼다. 기역이 오면 다 이응으로 바뀐다. 만약에 여기 선어말음이 로가 오면 로 대신에 로로 오 대신에 로로 바꿔놓는다. 이 조건 전부 다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러한 서술격 조사는 어떠한 앞말에 결합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난다. 이라를, 자, 이번에는 또 앞말입니다. 앞에서 본 거는 이 뒤에 뭐가 오느냐를 본 거고, 이번에는 또 이 앞에 뭐가 오는지를 본답니다. 자, 이라를 예로 들면 자음 뒤에서는 사람이겠죠. 자음이죠. 자음 뒤에서는 사람이라처럼 이라. 자, 자음이 오면 이를 쓴답니다. 그 다음에 이나 이 모음 뒤. 자, 앞에 이나 이로 시작하는 모음이 오게 되면 소리라, 보세요. 여기서 소리가 이로 끝났죠. 그죠? 요런 모음이 오게 되면 아예 그냥 이는 빼고요. 라라고 쓴답니다. 라로 나타났다. 자, 또한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모음, 그냥 나머지 모음들, 모음이 오게 되면 부태라. 자, 이거 봐야 되는데, 부텨, 모음이죠. 모음이니까 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짝대기만 써가지고 이라의 형태로 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선지에서 각각의 경우를 보고 문제를 고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 보기 쉽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앞에 있는 긴 보기를 보고, 자, 이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이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됐죠. 이건 제가 정리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중세국어 문제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안 배운 거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난 모르기 때문에 못 푼다가 아니라 지금 본 것처럼 마치 비문학처럼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시험지 여백에다가 어떤 경우의 수를 대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 좀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정리하느라고 좀 길어졌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정리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보여줬죠? 이 뒤에 디귿이 오면 이 디귿은 기억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쉽게 바꾸고 나머지는 선지를 봐나가면서 자기가 정리한 부분들을 하나씩 대입시키면 돼요. 올해도 중세국어 문제는 아마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는 풀 수 있어 못 풀어,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나한테 한정된 시간 내에 어떻게 내가 정리하면 조금 더 문제 풀기 수월하게 정확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주목해서 이 문제를 공부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지를 한번 보시죠. 1번은 자, 무상한 가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형태소 무상한 것이다. 자, 이 앞뒤를 다 봐야죠. 이의 앞에 자음이 왔으니까 이의 형태 그대로 쓰는 거죠. 그 뒤에 디귿이 왔으니까 디귿 대신에 뭐 쓰더라? 리을 쓰는 거죠. 그죠? 디귿이 리로 바뀌는 거였지. 그러면 1번을 맞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1번을 보시면 잠깐만요. 아까 이 뒤에 디귿이 오면 얘가
리을로 바뀌었었죠? 맞네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거는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1번 선지 봅시다. 것 앞에 자음 이는 그대로 남고요. 그 뒤에 다 대신에 라가 와야 되죠. 그런데 이게 15세기는 이어졌길래 쓰니까 것이라의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죠? 일단 2번은 것이 다가 아니라 것이 라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나. 자, 내 이름은 나라고 했어요. 또 보시면 앞에 요게 내 이름은 갑이라고 했죠. 그죠? 자, 자음이에요. 자음이니까 이의 형태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의 형태는 그대로 쓰고요. 자, 그러면 갑이 오고 자음이니까 이는 그대로 쓰고 그 뒤에 보면 오가 왔어요. 선어말음이 오가 오면 리로 이렇게 바꾼다 그랬죠? 그 다음 어미를 붙이니까 이로니의 형태가 될 겁니다. 2번 맞나요? 이로니 맞죠? 답은 일단 2번이고요. 자, 3번도 해볼게요. 3번은 다의 형태소. 자, 다가 뭐죠? 다가 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자. 그럼 모음이네요. 그죠? 모음이 왔으니까 모음이 오게 되면 아까 이라고 쓰지 않고요. 짝대기만 긋는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효자 밑에 봐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다시 볼게요. 자, 효자 뒤에 이 건이가 왔어요. 기역이죠. 기역이 오게 되면 이응으로 바뀐다 그랬지. 그러면 이거는 이어니의 형태가 되겠네요. 3번을 보시면 이어니가 맞는데 앞에 요게 아니라 짝대기만 그어야 되는 거죠. 모음 D니까. 그 다음에 4번도 봅시다. 4번은 18억이죠. 자음이네요. 그럼 이는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뒤에 더가 왔어요. 자, 디귿이 오면은 아까 뭐로 바뀌었더라? 또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디귿이 오면 리을로 바꾸는 거였네. 그지? 그러면 니가 되나요? 이러니. 그래서 4번을 봤더니 이더니네. 틀렸네요. 이러니가 돼야 돼요. 자,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는 5번은 머리라고 하는 이로 끝나는 모음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IAE는 쓰지 않는 거죠. 그죠? 쓰지 않고 그 뒤에 형태소 분석에서 이 다가 왔으니까 디귿이 오면 라로 바꾸는 거죠. 이라가 아니라 이가 빠진 상태에서 라만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원생도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자기가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정리된 것을 이런 식으로 기억이 안 나. 우리가 금방 딱 보고 누가 기억하겠어요, 이거. 정리된 걸 가지고 활용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대입하시면 돼요. 굉장히 쉬운 산수 문제입니다. 이걸 갖다 놓고 뭐 추론적 사고 웃기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정리를 얼마나 자기가 보기 편하게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정리된 것을 문제에 적용해낼 수 있는가. 그 연습을 하면 분명히 올해 수능에도 어쩌면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문제 풀기가 수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13번까지 문제 풀었고요. 오늘 좀 오래 걸리네요. 자, 14번, 15번 요거는 외래어 표기법하고요. 로마자 표기법 이야기했는데요.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한 번도 로마자 표기법이나 외래어 표기법 얘기한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때가 됐겠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제 생각은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도 지금 금방 봤던 13번 문제랑 똑같이 나와 있는 보기의 내용을 정리해서 정리한 걸 대입하는 그 연습을 하는 문제로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조금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어나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자, 외국어, 영어 같은 것을 한글로 표기하는 거, 이게 외래어 표기법이에요. 이런 것을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을 얘기할 거예요. 표기할 때 한국어의 의문 체계와 의문 현상을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 원칙, 한국어의 의문 체계를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F와 P가 변별되는 의문이어서 파일과 파일의 발음을 구분하지만 한국어의 의문 체계에서는 이들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파일로 발음되고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다. 이거 아마 여러분 문법책에서 이거 있죠, 그죠? 어떻게 쓰나? 파이팅 이거를 화이팅 이렇게 쓸 거냐? 파이팅 이렇게 쓸 거냐? 한국어는 무조건 한 개의 의문으로 씁니다. 외국어에서는 변별되는 의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말, 외래어를 우리말로 적을 때에는 한 개의 의문으로 통일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영어의 발음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말을 적을 때는 우리말의 의문에 맞게 적는다. 자,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이에 더해서 한국어 의문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원어의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자, 우리말의 의문에 맞게 적는데 또 하나의 원칙이
큰 문제가 없다면 원어에 가깝게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외래어가 외국의 문자로 어떻게 표기되는지가 아니라, 자, 문자의 문제가 아니래요. 문자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어떻게 발음되는가, 발음되는지가 외래어 표기의 중요한 기준이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국제 음성 기호와 그에 따라 한글 대조표를 제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 이게 이제 또 세 번째 원칙이 됩니다.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나 용례는 따로 정한다라고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외래어 중에는 원어의 실제 발음과 다른 발음으로 우리말 속에 자리 잡은 것들도 있어. 이게 관용적으로 발음되는 것들이죠. 이들의 관습적 사용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의 영어 발음은 고려하면 레이디오로 적어야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이미 라디오로 굳어져 쓰이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하여 라디오로 적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던 여기까지는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원칙 1, 2, 3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말 체계 생각한다. 영어의 발음을 생각한다. 관용을 존중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와는 반대로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은 뭐냐면요. 우리말 한글을 영어식으로 외래어로 표기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의 문자 체계를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의문 체계와 다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는 유음이 하나의 음운 리을로 존재하지만 이들 로마자로 적을 때에는 R과 L로 구분하여 적는 식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자 이제 정리가 되죠. 모음 앞에 리을. 아까랑 똑같잖아요. 이다에서 이가 기역 앞에 오면 뭐로 바뀌고 그냥 그 규정 정리하는 거예요. 모음 앞에 리을은 R로 적는답니다. R로 적고 자음 앞이나 어말은 종성이죠. 받침이에요. 받침의 리을은 L로 적고 리을이 오는 경우에는 LL로 적도록 규정한다. 자, 앞서 살핀 외래어 표기법에서 유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식도 다소 특징적인데, 자, 먼저 어말이나 자음 앞에 L은 받침 리을로. 자, 어말이나 자음 앞에 L은 받침 리을로. 또한 단어 중간에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자, 단어 중간에 와야 돼요. 이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아니면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비음이 니은, 미음, 이응에 대해서는 미음하고요. 이응만 얘기했죠. 자, 이것이 올 때에는 리을로 적어야 되고 다만 비음 뒤에 리을. 자, 비음 뒤에 리을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그냥 리을로 적는다. 자, 보세요. 그냥 한번 말로 쭉 진술되어 있는 이런 보기를 읽으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한 개도 안 돼요. 그러면 보기 보는 내내 마음은 급하고 빨리 풀긴 풀어야 되고 정리는 안 되고 일단 문제를 보는데 또 정리가 안 됐잖아. 다시 또 보기 읽어나가면서 이게 이 문제의 함정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우왕좌왕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방식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놨는데요. 자, 보세요. 내가 어디다가 정리해놨더라? 여기 보세요. 로마자 표기법에서 리을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읽어나가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시험지 여백에다가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나머지는 대입의 문제라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정리한 거 받아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내가 정리한 거예요. 이런 거 백날 적어봐야 별 소용없고요. 여러분 손으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손으로 텍스트를 읽어나가면서 그 텍스트에 있는 핵심만 끄집어내서 문제를 요약할 수 있게, 지문 요약할 수 있게 그 연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서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그냥 자, 14번 문제. 윗글과 보기 2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 2에서 가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그러니까 가에 해당하는 게 관용을 외래어 진짜 발음 상관없이 우리말의 관용을 존중해서 표기한 걸 골라보라는 거죠. 진짜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게 발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러켓이라고 이게 아마 이렇게 러켓 이런 식으로 발음될 텐데 우리는 우리의 관용을 존중해서 로켓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요거 에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메이니아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메이니어. 근데 우리는 그냥 마니아라고 발음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관용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선생의 큰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니은하고 미음인가요? 그렇죠. 답은 4번이 정답이 됐고요. 자, 다음 문제. 이것도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윗글을 참고해서 외래어 로마자 표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일단 1번은 필름.
어떻게 발음할 이거를 한글로 표기할 때 그럼 로마자 표기법이죠. 그럴 때 자 아까 우리가 잡았던 그 정리했던 규정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단어 중간에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및 비음 L 앞에 오면 M이나 N 앞에 오면 리을로 적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이렇게 적겠죠. 필름이라고 적겠죠. 리을이 2개 필요합니다. 1번은 문제 없습니다. 2번은 자 헨리를 한글로 표기할 때 리을이 2개 필요하다. 그러면 규정을 봐야죠. 헨리니까 일단 L이 비음 뒤에 왔어요. 그 다음에 뒤에 모음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한 거 봤더니 비음 MN 뒤에 L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그냥 리을로 적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적을 때도 그냥 헨리라고 적겠죠? 이렇게 모음이 하나만 필요합니다. 리을이 하나만 필요해요. 그래서 2개라는 말이 틀렸고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다 규정을 적어놨으니까 한 번씩 확인하면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봤던 문제 2회차 문제 중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문제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 합성어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던 13부터 15까지는 이게 뭐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문제를 풀 것인가 그것을 연습하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복습해서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